지역과 지층의 나이부터 2단원 끝까지 우리 중간고사전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수업에서 지사학의 법칙 5가지를 배웠습니다. 지층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5가지의 법칙을, 5가지 지사학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암석의 상대 연령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대 연령이라는 건 상대적인 선후 관계, 어떤 지층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생성되고 누가 나중에 생성됐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사학의 법칙을 적용해서 알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성분, 퇴적 구조 등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인데요. 이때 우리가 건층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건층이라는 건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동시에 퇴적되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지역의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층을 우리가 건층이라고 합니다. 주로 석탄층이나 응외암층이 그 지층 사이에 있을 때 얘네들을 우리가 건층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자, 아래에 선생님이 3가지 지역의 지층 구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죠. 그런데 이 3 지역의 지층을 같이 대비를 해보려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건층을 기준으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니 3 지역 모두 응외암층이 있죠. 자, 이 3 지역의 각각의 지역에 있는 이 응외암층들은 건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쌓인 지층이지만 얘네들은 같은 시기에 퇴적된 지층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층을 대비할 수 있느냐? 이 같은 시기에 쌓인 층들을 연결해서 상대적인 지층의 선후 관계 순서를 판단해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같은 시기에 쌓인 이 응외암층을 서로 연결한 다음에 우리가 지층 누중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지층이 역전됐다라는 말이나 단서가 없고 어떤 지층의 역전을 보여주는 구조도 없으니까 지층이 역전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지층 누중의 법칙에 따라 아래쪽에 있을수록 먼저 쌓인 지층, 그리고 위로 갈수록 차례차례 쌓인 지층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응외암층을 같은 높이에 둔다고 우리가 생각해보고 지층의 생성 순서와 그리고 여기 질문에 선생님이 몇 개의 지층이 있는지라고 물어봤는데 한번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응외암층을 우리가 같은 높이에 뒀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생성된 지층은 누구죠? 그렇죠. 이 두 번째 지역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셰일이 가장 먼저 쌓인 지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셰일 위에 있는 2와 3 지역에 있는 석회암층이 두 번째로 쌓인 지층이 되겠죠. 자, 1번 지역에는 아직 셰일과 석회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셰일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셰일은 2암 다음에 쌓인 층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생성 순서로 봤을 때는 아직 쌓이지 않은 지층이다. 자, 석회암 다음에 4암층이 2번과 3번 지역에서 형성되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차례대로 위쪽으로 4암 다음에 2암이 형성된 걸로 봐서 이때 우리가 1번 지역에서도 같은 지역에 2암이 쌓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우리가 2암층 위에 동시에 셰일층이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생성된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6번째로 우리가 응외암층이 퇴적된 이후에 그 다음 3 지역 모두에서 석회암층이 퇴적이 되었고, 자, 그 다음 또 역시나 3 지역 모두 석회암층 다음으로 여암이
퇴적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번과 3번 지역에서 3이 퇴적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1번 지역에서 2암이 퇴적된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지역을 대비를 해봤을 때 총 10개의 지층이 나오고, 순서는 우리가 가장 아래쪽부터 가장 마지막 위쪽에 있는 마지막 지층까지 이러한 순서대로 지층이 생성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지금 보면 사암과 이암 사이에, 그리고 시일과 석회암 사이에 이렇게 부정한 면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2번 지역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암층과 세 번째로 형성된 사암층과 그 다음에 형성된 이암층 사이에, 그리고 시일층과 석회암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3번 지역에서 보면 사암 다음에 바로 시일층이 쌓였는데, 우리가 2번 지역과 대비해서 봤을 때 이 사암과 이암 사이에도 큰 시간적 간격이 있으니까 이때 쌓인 시일 지층과 사암층 사이에는 우리가 긴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결층,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실제로 시간 간격이 있는데 얘네들이 붙어서 이렇게 지층 당면에서 보인다라는 건 이 사이에 사라진 결층이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그런 정보까지 우리가 이 지층의 대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한번 대비시켜 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우리가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려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과서나 수능특강 교재, 그리고 학습지에 있는 기본적으로 잘 나오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들은 그림이나 사진과 함께 어느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인지 꼭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예시를 보면 역시나 아까와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 지역에서의 우리가 지층을 대비시켜 보려고 한다. 자, 가장 오래된 지층과 또 2번 지역에서 H지역과 I지역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층을 한번 대비를 시켜 봅시다. 자, A지역의 가장 위쪽에서 있는 지층에 나타나는 이 녀석은 고생대의 표준 화석이죠. 삼엽충입니다. 자, 고생대에 살았던 삼엽충이 지금 2번 지역과 3번 지역에서는 어디에서 발견되나 보니 이렇게 서로 지층들이 연결이 되겠네요. 자, 삼엽충은 우리가 고생대에 살았던 대표적인 생물이죠. 그래서 삼엽충 화석이 나온다라는 건 이 지층이 삼엽충이 살았던 고생대에 퇴적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자, 1번 지역에서는 이렇게 제일 위에 이 삼엽충 지층이 나오고 있고, 2번, 3번 지역에서는 아래층에 나온다고 얘네가 서로 다른 시기에 생성된 게 아니라 같은 시대의 화석이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시대에 생성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원리고요. 자, 그래서 1번 지역의 A지층과 2번 지역의 K지층, 3번 지역의 Q지층이 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층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어떤 지층들이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을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지역의 I지층과 그 다음에 3번 지역의 P지층이 같은 화석이 발견되니까 동시대에 쌓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지역의 이 H지층과 3번 지역의 M지층이 또 같은 화석이 발견되는 걸로 봐서 이렇게 같은 시기에 생성된 지층이라는 걸 우리가 화석을 사용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오래된 지층은 누구일까요? 자, 이 세 지층을 고생대에 지금 살았던 이 세 지층을 연결해 보면 A지역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층 누준 법칙에 따라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지층이 누구죠? 그렇죠. 1번 지층의 E지층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역전을 말해주는 뭐 어떤 그 정보는 없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지층이 가장 먼저 쌓였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지층은 1번 지역의 이 지층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역, 2번 지역의 H지층과 I지층의 관계는 뭐냐라고 물었는데 정답은 부정합이죠. 자, 부정합은 우리가 부정합의 법칙에 따라서 이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아래 위 두 지층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얘네는 이 I지층과 H지층은 서로 바로 위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부정합인 걸 알 수 있나요? 우리가 3번 지역을 보면 지금 2번 지역에서 I지층과 P지층이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이고 또 H지층과 M지층이 같은 시기에 쌓인 지층인데 이 사이에 부정합과 서로 다른 지층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지층이 지금 붙어 있긴 하지만 큰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앞에 1번 예시에서 봤듯이 이 두 지층 사이에는 결층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결층이라는 건 혹시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긴 시간적 간격 동안 우리가 긴 시간적 간격 동안 퇴적이 되지 않은 걸 우리가 결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3번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서는 꼭 화석을 몰라도 알 수 있기는 하죠. 이 두 화석 사이에 여기 보면 부정합도 있었고 시간적 간격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2번 지역에서는 3번 지역과 퇴적 환경이 또 다를 테니까 이 시간 동안 층이 쌓이지 않은 거죠. 그런 상태를 우리가 결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절대 연령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자, 앞에서 1번, 2번 예시를 통해서 봤던 이런 지층의 선후관계, 누가 먼저 생겼고 나중에 생겼고 이건 우리가 상대적인 지층의 나이만 알 수 있는 거죠. 상대적인 생성 순서만 알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각각의 지층들이 생긴 지 얼마나 지났는가, 절대적인 나이를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합니다. 지층이나 암석의 정확한 생성 시기, 그리고 이 생성 시기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절대 연령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이 절대 연령을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감기가 뭔지, 방사성 동위원소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소들 중에서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붕괴해서 안정된 원소로 변하는 원소를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한다라고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다른 원소로 끊임없이 계속 붕괴하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붕괴가 됩니다. 즉 항상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또 그 감소한 만큼 새로운 원소가 증가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가 붕괴 전 원소를 어미모자를 써서 모원소라고 하고요. 붕괴된 이후에 새로 형성되는 원소를 자원소라고 합니다. 자, 항상 일정한 비율로 붕괴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모원소가 줄어드는 비율, 자원소가 생성되는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겠죠. 여기서 일정하다는 건 모든 원소가 일정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원소는 자기가 붕괴되는 데는 항상 일정한 비율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소들마다 다른 종류라면 그 붕괴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자, 방금 선생님이 붕괴되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반감기입니다. 모원소의 양이, 붕괴 전 원소인 모원소의 양이 처음에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원소보다 다른 반감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소라면 항상 이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 아래 그래프,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 곡선을 나타낸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모원소, 지금 파란색 곡선이 모원소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고 세로축이 원소의 양이죠. 자, 빨간색 곡선이 자원소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반감기, 모원소의 양이
무원소의 양이 처음에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지금 가로축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를 표시하고 있죠.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무원소 양은 100에서 50으로 반으로 줄어들고 그만큼 자원소의 양은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이 무원소고 빨간색이 자원소죠. 반으로 줄어든 것 보이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반감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남아있던 양의 또 반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무원소는 몇 퍼센트가 된다? 무원소는 25%가 되고 자원소는 75%가 되겠죠. 무원소가 줄어든 25%만큼 자원소가 증가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반감기가 지나면서 무원소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고 자원소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감기를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쯤이면 많이 봤겠죠? 처음 보는 친구는 없어야 되겠죠? 자, 가로축은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자, 천만년이라는 단위는 우리 황금 프린트 풀이할 때 선생님이 요거 얘기를 안 하니까 조금 질문이 있었는데 곱하기 10에 7승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여기 그래프에서 나와 있는 시간에 동그라미 7개를 붙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가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 곡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X의 반감기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감기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1억 년이죠.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세로축의 값이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에요. 모원소가 100%일 때부터 시작해서 처음 양의 2분의 1, 즉 50만큼 줄어드는 동안 걸리는 시간이 뭐다? 50만큼 줄어드는 동안 걸리는 시간, 즉 1억 년. 지금 10에 선생님이 천만년은 곱하기 10에 7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억 년 동안 이 원소는 모원소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다. 즉 반감기가 1억 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반감기를 첫 번째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원소가 처음에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바로 반감기다. 자, 그럼 암석이나 지층의 절대 연령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자, 어떤 암석에 이 원소 X의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다. 이때 암석의 절대 연령은 자, 어렵지 않아요. 모원소 대 자원소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는 모원소는 4분의 1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고 자원소는 4분의 3만큼 들어있다는 얘기 맞나요? 그쵸? 그러면 비율이 1대 3이 되니까 자, 모원소가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려면 반감기가 몇 번 지나야 되나요? 자,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모원소 양이 50%, 즉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나면 25%. 처음 양이 100%라고 했을 때, 즉 우리가 처음 양의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즉 이 암석에서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암석의 절대 연령은 2억 년. 그러니까 이 암석이 생성되면서 이 동위원소가 만들어지고 붕괴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 동위원소의 그 모원소랑 자원소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모원소가 처음 양의 4분의 1만큼만 남았더라. 즉 반감기가 2번 지났다라는 거니까 이 암석이 생성된 지 2억 년이 지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단어 마지막 우리 중단원이죠. 소단원이죠. 지질시대와 환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구가 생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질 시대를 어떻게 나누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시대들의 어떤 생물이나 환경적인 특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외워야 될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화석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표준화석 그리고 시상화석. 표준화석은 우리가 생존 시기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은 화석들로 우리가 각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교과서 68쪽을 참고해서 우리가 그 화석들의 생김새도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림이나 사진 자료로 많이 나오니까.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을 지시해주는 화석이다. 그래서 얘는 특정한 환경에만 분포하기 때문에 표준화석에 비해 생존 그런 분포 면적은 좁고 대신 생존 기간이 길다라는 특징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산호나 고사리 같은 화석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자, 다 한 번씩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또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들은 그 앞에 우리가 개념 강의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좀 더 찾아보거나 아니면 기출풀이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 다시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과거의 기후, 고기후 연구 방법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몇 가지 더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자, 산소 동위 원소비는 우리가 그 빙하를 구성하는 물 분자에 있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 또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가 빙하 코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화석이나 석순 등에 있는 이 산소 동위 원소비를 이용해서 과거의 기후를 추론하는 방법이었고, 빙하 코어 연구는 우리가 그 빙하 사이에 있는 기포, 공기 방울을 조사해서 대기 조성도 알 수 있었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물 분자에 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를 이용해서 기후를 또 추론할 수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 빙하 코어 사이에 있는 꽃가루를 가지고도 우리가 과거의 기후를 분석할 수 있었고, 산호의 성장률이나 또는 나이테의 폭이나 간격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예전의 기후, 과거 기후, 고기후를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들 어려운 거 없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지질 시대입니다. 자, 지질 시대는 가장 큰 단위로는 우리가 누대, 그 다음 대, 기 단위로 나눕니다. 자,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를 우리가 선캄브리아 시대로 이야기하고요. 현생 누대에는 고생대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좀 더 작은 단위로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분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들은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를 우리가 고생대, 그리고 2억 5천만 년, 그러니까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 사이를 고생대, 2억 5천만 년부터 6,600만 년 사이를 중생대, 6,600만 년부터 우리가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부른다. 각 시대의 환경과 생물학적인 특징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성캄브리아 시대에 어떤 환경과 생물적인 특징이 있었는지를 보면, 자, 요거 그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랑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생대에 우리가 전기에 가장 첫 번째 캄브리아기 있었죠. 이 캄브리아기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해서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 비슷하다고. 자, 선캄브리아 시대는 아직 대륙 지각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오존층도 형성되기 이전이어서 육지에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생물의 주 서식지가 바다였습니다. 자, 시생누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물 속에서 아까 말했듯이 아직 지각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오존층도 없었기 때문에 물 속에서 처음 생명체가 등장한 시기가 이 성캄브리아 시대였고요. 남세균이라는 이 바닷속 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광합성이죠. 자, 이 남세균의 광합성으로 인해서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대기 중에 점점 산소가 쌓이다가 나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언제 만들어지냐면 참고로 이때요. 고생대 때. 자, 성캄브리아 시대 먼저 마저 보고요. 자, 성캄브리아 시기 때 만들어진 지층들은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지각 변동들을 겪었기 때문에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나오는 화석 중에 하나가 스트로마톨라이트 화석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광합성을 하는 바닷속 생물, 이 남세균이 이 지층을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에요. 스트로마톨라이트, 남세균이 남긴 퇴적 구조 중 하나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원생 누대로 넘어가면서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고 또 이런 단단한 껍질을 가진 생물들이 출현했다. 이런 것들 참고로 또 알아두시고요. 자, 고생대에는 선생님 별표 쳐놨죠? 가장 중요한 환경적 변화가 바로 오존층이었다. 자, 오존층의 형성이 왜 강조되느냐? 바로 이 이후부터 우리가 육상 생물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육지에서 사는 생물들이 등장하면서 생물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가 고생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생대 말 폐렴기쯤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대한 땅덩어리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나고 생물의 다양성이 또 감소하는 시기가 오기도 했습니다. 땅덩어리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면서 생물들이 멸종한 원인도 있었을 거고, 이 생물들이 땅덩어리가 하나로 합쳐지다 보니까 생물들이 그 살 수 있는 서식지도 많이 감소했겠죠. 그러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 시기 역시 고생대이기도 합니다. 자, 고생대에서는 이런 삼엽충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들이 번성했고, 또 양서류나 고생대 후기에 가서는 양치식물들, 고사리 같은 양치식물들이 나오면서 얘네가 석탄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대표적인 특징들 좀 봐두세요. 대표적인 화석들도 나오고 이런 환경적인 변화들 나오니까 우리는 지금 복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꼭 살펴두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 생물이 등장했고, 고생대 말에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또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 고생대 후기에는 양치식물이 번성하면서 우리가 석탄층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대표적인 화석들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중생대는요,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고생대 후기에는 고생대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기온이 왔다 갔다, 고생대는 이 기온이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중생대에서는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물들은 파충류나 암모나이트 그리고 거시 식물들이 번성한 시기이고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 같이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 신생대는 이제 드디어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지기 시작했고, 제4기, 그러니까 신생대 후기부터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물체들은 이런 포유류, 합해석, 속시식물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도 역시나 여러분들 한 번씩 봐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 지질 시대들을 거쳐오면서 대륙의 이동과 수륙 분포, 그러니까 해안선이나 이런 바다의 면적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것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고생대 특징 얘기할 때 고생대 말에는 대륙이 하나의 땅덩어리로 뭉쳐서 우리가 판게아를 형성한다라고 했죠. 자, 중생대로 넘어가면서 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바로 이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의 면적이 점점 어떻게 돼요? 대륙이 계속 분리되면서 대서양의 면적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신생대에 가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고생대 말에는 판기화가 형성되면서 우리가 생물의 서식지도 감소하고 생물 대멸종을 겪으면서 생물의 다양성도 감소했다. 중생대에는 이 판기화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나 인도양이 형성됐고 또 생물들의 서식지가 많아지면서 생물의 다양성이 다시 증가했다. 그리고 신생대에는 또 이 인도 대륙과 유라시아 대륙이 충돌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고 또 대서양과 인도양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현재와 같은 대륙 분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 내용들 정리하고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리 강의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고, 물론 중요한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했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내용들도 여러분들 공부를 같이 하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학교를 우리가 늦게 나오다 보니 정말 긴 시간이 지나서 중간고사를 치는 느낌인데 온라인 수업도 열심히 듣고 또 개학해서도 열심히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남은 이틀 동안 잘 정리해서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만들길 바랍니다. 금요일에 봐요.